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외환죄를 포함한 다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어젯밤 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다라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영장 집행이 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예상을 해볼까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 경찰 측에서 1,2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에 동원되는 형사들까지 동원해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 체포 집행을 위한 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그 주말부터는 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관저 인근을 이제 구조를 파악한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이제 오늘은 방금 연합뉴스 TV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서 이 경찰 수뇌부에서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뭐 기저귀와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라, 이제 이런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번 주 내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1,200명이나 되는 인력이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이 관저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열된 양상에서 과연 정말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 충돌, 기관과 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야 정부 할 거 없이 합심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한 분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도 사실상 여러 언론 보도를 좀 보면은 지금 사실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조금 확인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경호처 내부에, 그러니까 강성파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뭐 김성훈 직무대리라든지 아니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라든지 이분들 빼고 또 이분들과 가까운 뭐 한 30-40명 정도? 이분 정도들 빼놓고는 저는 지금 계속해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대통령 신변 보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하다. 이런 어떤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사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먼저 전략적으로 김성훈 직무대리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분들부터 체포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이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뭐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광우 본부장을 이 법적 근거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만 조용히 안전하게 체포를 해 오면은 사실상 수뇌부가 붕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과 경찰 측 간의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고쳐 먹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찰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광우 본부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들부터 조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즉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이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 방금 뭐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것도 공조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 경호처 측에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고 동요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주장도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적법성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경찰들 역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라는 건 또 사상 초유의 사태.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수뇌부들을 하나 둘씩 솎아내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경호처가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 등을 경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명목으로, 집행을 명목으로 대통령 경호를 포기했을 때 이 조직 자체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것을 경찰이 그 경호처 이제 수뇌부 개개인들은 이 체포영장에 저항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둘씩 빼내서 결과적으로 집행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것이 저희 여야가 또 정권을 언제든지 또 야당도 집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경호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 반드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관을 다룸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 판단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저희 국민의힘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떤 적법성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공조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적법성 논란, 과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고 영장 발부를 왜 공수처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면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법성 해소를 그런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1,200명이라는 마약 수사 동원 인력까지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조본칙이다.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야기, 충돌 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다.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은 뭐 사실 뭐 내용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공개적으로 지금 저격하고 있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허. 뭐 이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어젠가 최근에 어쨌든 경호처의 부장단과 오찬을 경영 오찬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써라. 라는 이런 어떤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의 공권력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끝까지 본인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으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국내임에서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불법 체포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불법 체포 영장이라고 하면 법원의 판단도 이제는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범죄자들이나 피의자들이 체포 영장을 수사기관이 집행하려고 하면 누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영이 서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은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과 외환과 있어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받아들였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뭐 체포영장이 뭐 불법이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그리고 뭐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왜? 아니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일반 특검 빨리 발의하셔가지고 빨리 야당과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수사기관이 명확한 곳에서 수사를 맡겼어야죠. 하지만 지금도 자체 벌이안을 이제서야 마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런 말은 국민들께 공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론을 좀 드리자면 네. 단 한 번도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가 이 수사를 관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공수처 이첩하라고 본인들이 요청을 한 것이고 본인들이 제대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가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건영 의원의 발언도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비상계엄 직후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어준 씨가 나와서 한동훈 사살설을 주장을 하고 또 김병조 의원이 나와서 미복귀 블랙 요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고 최근에는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도주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인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짜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흔들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한테 자충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체포의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적법 절차라는 이 양식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과거에 경찰이 폭력적으로 이제 집행을 했을 때 이 피의자들 개개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서 저희가 이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무죄 추종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거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라는 이 헌법 질서가 수립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법적인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능사다. 결론적으로 법원에 갔을 때 또 다른 다툼이 이어질 수 있고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영장 자체가 부적합하다라고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체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막상 이 관련된 이 조사 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렇게까지 소요 사태를 벌여서까지 체포를 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어떤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이 목적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지금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반론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체포 영장은요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실익이 있으니까 하고 실익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이건 집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 어차피 수사기관에 가시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수사에 어떤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범죄자들이 아니 저는 어차피 체포당해도 수사기관에 가도 저는 묵비권 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그렇게 인정 못하는데 왜 공수처에다가 변호사 선임계 냈습니까? 끝까지 내지 말아야죠.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어쨌든 간에 그 정치인들에 대한 사살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관저 밖에 나간 것 같다라는 말도 아니 언론사 그 사진이라든지 어떤 그 유튜버의 어떤 사진에 찍혔잖아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탄 차량 여러 대가 관저를 출입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찰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정말 대통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기계적인 집행을 얘기하는 것도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노상원 사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소장입니다.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공소장을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챗 GPT에 물어봤더니 20-30년형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가짜뉴스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지금 문제는 이른바 경호처 내 강경파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 집행의 변수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경파와 온건파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의 얘기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경호처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대통령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독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서 강경파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온건파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경호처 내부에서도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이면 군, 검, 경 모두 다 자율적으로 개개인들이 항명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주장을 하시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자율성이 강제되는 조직은 존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호처를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가치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언젠가는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경파가 됐건 온건파가 됐건 결국에는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도 석동현 변호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공수처가 내부 경호처를 좀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당연히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이 거기에 맞서는 세력에 대해서 무혈, 그러니까 충돌이 없이 최소한의 피해만을 가지고 진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경호처 내부에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강우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놓고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냐. 자, 최근에도 일반 경호관이 지인을 통해서 언론사에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경호처 내부망에도 아니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느냐라고 내부망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장이 삭제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훈 직무대행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그런 관리자에게 지시를 해서 직접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건전한 내부의 목소리를 막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 공수처에서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특수공무 집행을 방해했던 분들에 대해서 채증을 해가지고 이 26명에 대해서
경호처에다가 신원을 확인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에 있는 직업 공무원들은 전에도 대통령을 경호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 다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의 행동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도 절반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런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걸 막게 되어 있지 심기경호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몇 번이나 지금 이의 신청한 것도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반론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전략을 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러서 총알을 맞을 각오로 들어가라, 장갑차를 동원해서라도 뚫어라, 이런 계속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 만약 정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의 예우라는 것이 단순히 관례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존재이고요.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또한 국민적으로도 정치적인 여러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체포를 집행했을 때 그것이 종래에는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기계적인 집행을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에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법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집행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목적성이란 개념도 있고 법적 안정성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집행해야 되고 그 법의 기계적인 집행이 종국의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과연 그 기계적 집행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이라는 이런 복잡 다양한 존재에 있어서 정말 그냥 기계적이고 일반적인 무조건적인 집행을 지지한다라고 한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고 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떠나니까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것이고 그 모든 법의 상위법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 수호의 의무가 뭡니까?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사법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대통령마저 따르는데 일개 잡범들, 범죄자들이 안 따르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부터 그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면 일단 범죄자들 이라든가 나쁜 사람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물리력의 어떤 누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을 내리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공조본과 내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주말경에 체포할 것이다라는 이 기밀 정보가 유출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 사무처장에 나와서 행정이 아니라 헌법상의 판단을 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법 질서가 어그러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빌미로 사법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항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내일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 됩니다. 심판의 본격화가 내일 시작이 되는데 일단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라면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출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일단은 아마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부분에 때문에 나오진 않는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52조를 보면 네. 어쨌든 탄핵 변론 기일 1차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기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도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시든 나오지 않으시든 이 탄핵 심판의 시기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의 결과는 늦어도 4월 18일 안에 대통령이 파면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탄핵 심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맡기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신변안보라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변안보 당연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모셔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변안전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나 체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체포 당하기 싫었으면 국가 그 어떤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 명령에 응했어야죠. 그래서 기관에 조율을 해서 나가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또 나가서 지금 당신들이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고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 절차가 전혀 없다가 나중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게 불법이니 적법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나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사실 뭐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인 재판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 출석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안이 다르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가 나서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주장을 한 것이지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또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소요 사태가 있었고 바로 어제 또 그 탄핵에 찬성하는 측의 또 지지자가 나와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 커터칼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또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소요 사태의 와중에 상당히 그런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변의 위협이 커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좀 갈등적인 상황이 해소가 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나와서 변론에 참석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어요. 이 가짜 뉴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서서 뭐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라든가 대통령실의 반박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전현기 의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란 선동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카카오톡 등으로 퍼뜨리면 일반 국민이라도 고발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뭐 민주당에서 얘기를 먼저 들을까요? 일단 그 민주당의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의 한 주장은 네.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양당이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란물이라든지 그야말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나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것을 중국의 첩보기관의 성향이 있는 중국 언론사와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사실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와 친한 일본 언론사가 9개, 영국과 미국계 언론사가 6개, 중국 언론사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도 내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무슨 언론기관과 뭐 첩보기관의 성격 있는 언론사와 비밀 회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마치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공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까지 민주당과 관련해가지고 가짜 뉴스다, 이건 잘못된 뉴스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소 고발을 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이고 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또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다 국민들 하나하나를 뭐 검열을 해가지고 이것은 고소, 이건 고발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분명히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신화통신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화통신이라는 매체가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통신에 흘러가는 일종의 정보가 그 중국 그 공산당의 그대로 정보 보고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매체와 비공개 회동을 하는 거냐라고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이 정보에 가짜는 없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짜 뉴스 퇴치에 대해서 저희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 비상계엄이 내란의 요건이 됐을 때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로는 내란죄에 이제 성립은 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상태가 아닌데 내란 상황을 전제하고 내란 선전으로 카톡을 검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고 국민에게 정말 그 어떤 민주당에게 불리한 정보도 공유하지 말라는 엄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 의원 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카톡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가짜뉴스 반드시 척결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파출소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라고 하지만 가짜뉴스가 아닌 것까지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이 모든 이 비판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녹취록을 틀었다라는 이유로 이 선거법상 후보 비방죄로 처벌받은 사례까지 가짜뉴스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 비방은 맞지만 가짜는 아니죠. 그리고 김웅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형을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라고 주장한 것도 여기 그 민주파출소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을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는 허위사실 공표로 사실심의 유죄를 받았던 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왜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카톡이라는 이 개개 사인 간의 메신저까지 검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안 통치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극도로 이 제한적인 한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도 명확해야 되는데 물론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중국 그 언론사하고 비밀 회동을 할 때 영미 언론사 6개, 일본 언론사 9개는 없었습니까? 아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잖아요. 그런 매체들이 있다 그래. 아니 관영 매체와 일반 매체들은 다르죠. 정보 보고를 회사에 하는 것과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언론사, 해외 언론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톡을 어떻게 검열을 합니까? 민주당의 인원이 5,100만 명입니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평소에 가짜 뉴스를 유통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고발 당하면 그것을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상 얘기하시는데 형법 90조에 보면은요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동하고 선전하는 것까지 내란의 전 과정으로 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선전이라는 것은 내란이 발생하기 전에 내란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선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지나간 현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고요. 다음으로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26.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은 40.8%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저희한테 반사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전 국민이 거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이 많은 비토 의견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랬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이 벌인 여러 가지 사태로부터 이런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과 내통을 하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관할 법원도 아닌 데서 영장을 발부받아오고 1,200명이라는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인력까지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검열하려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게 정말 집권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그 예고편을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0석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도 줄탄핵시키고 사법부도 통제하는 이 민주당이 시민사회까지 공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 행정부 권력까지 손아귀에 졌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냐. 저는 이런 공포심들이 지금 세대 불문하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국민의힘이 월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마치
무엇이든 용인될 수 있는 만능 치트키처럼 활용을 하면서 정말 이 대통령 자체를 내란 수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여당 집권 여당 자체를 내란 동조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좀 폭력적인 양상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든 이유. 일단 저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 절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국민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을 했겠냐.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구 발언인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비상계엄? 비상계엄이야말로 만능 치트키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고 했죠.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 동원하고 도끼 찼습니까? 반달 원형 절단기 사고 케이블 타이 가지고 2건 씌워서 질서 유지할 겁니까? 그 어느 시대 질서 유지입니까? 그리고 소수 병력 군인하고 경찰이 4,749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민의회 전당이 국회 본청에 창문을 깨고 경찰이 총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 뭐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런 말씀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 민주당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조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상당히 무능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탄생에는 저희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권의 지지자 그리고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도 답답하다라는 불만이 있으신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추세상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보수가 결집하고 있나? 어쨌든 탄핵은 다가오는 상수로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열릴 것이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찌 됐든지 간에 여권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는 집권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강한 반감이 이렇게 결집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반박을 드리면 그 오죽했으면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29차례나 국무위원들과 검사들까지 다 줄탄핵을 시키고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고 특검과 이 국조로만 이 야당 노릇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얼마나 고립된 상태에서 이 행정부 마비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이 지점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계속 거부권을 남발했다라는 표현도 활용을 하고 계신 건데 거부권을 쓸 만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거부권을 쓸 일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양곡법, 국회 증언법 이런 법들 얼마나 위헌적입니까? 민주당이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 이 여대 야소 국면에서 자기들도 하지 않은 법을 우리 정권에 이 윤석열 정권에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부당성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 삭감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삭감된 액수만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또 쪽지 예산 그런 거 올려가지고 합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항상 12월이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 뭐라고 여당과 야당을 그렇게 비난했습니까?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예산 가지고는 서로 밀실 들어가가지고 합의해 왔다.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당과 야당이 삭감된 액만큼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비상계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또 예산 얘기를 합니까? 또 예산 담화문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체코 원전 90% 삭감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없었다고. 우리가 체코 원전을 가서 지어주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냐 이런 말씀 드렸고 또 탄핵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계엄을 최소 작년 3월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3월부터 29명을 탄핵했습니까? 그럼 미리 탄핵할 것을 알고 준비한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뭐 예산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법적인 제도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의 변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을 처음 탄핵시킨 게 2022년이었습니다. 거의 집권하고 반년도 안 돼서 이제 그렇게 줄탄핵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점 분명히 짚어드리고요. 또
아까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를 거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명확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상 초유로 야당 주도로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삭감 예산이 처리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던 거고요. 이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차기 대선 집권 세력의 선호도 조사 결과로 가보겠습니다. 뭐 앞서와 같은 여론조사고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이 42.9% 대 41.2%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내용과 정당 지지도와 또 유사한 면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아까랑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190석 집권 여당, 이재명 집권 여당이 됐을 때에 대한 이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이 권력, 우리나라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무엇보다 균형과 견제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현재 민주당에 의해서 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올 스톱된 상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게 정권 교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민주당이 정부조직법도 협조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과 이런 그 세제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민주당이 좌지우지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 정권은 맞았던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가장 크게 작동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4월이 되면 탄핵이 인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내란 특검도 저는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햄버거 보살이니 사살이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벌써 카카오톡 내용도 280건 정도가 공개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교체되느냐 연장되느냐 이것은 그때 가면 국민들이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정치도 제대로 서야지 민주당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고 좋은 파트너로서 국정을 잘 되살려가고 민생과 경제를 잘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 한 40여 명 정도가 아직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 앞으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국민들께 표를 구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